뻔한 미국을 KO시킨 레전드 반격. 누군가는 그 나라를 지정학적 위험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강대국의 그림자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뒤통수를 친 건 미국이었지만 망신을 당한 쪽도 결국 미국이었으니까요. 회담의 마지막 순간 모든 예측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교한 기술, 흔들림 없는 논리, 그리고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 그 앞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은 조용히 무너졌고 마침내 미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력으로도 당당함으로도 이제는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국제정치와 외교 소식을 전하고 있는 리처드 마르키시오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백악관과 의회를 드나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쫓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달 전 제가 직접 겪었던 한 나라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린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워싱턴의 심장부,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였죠. 제가 한국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발견한 엄청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오랜 정보원이었던 윌리엄에게서 연락이 왔던 것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정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19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래된 클럽의 한적한 구석 자리에서 만났어요. 윌리엄은 서두르지 않고 안부를 물으며 제 한국 취재에 대해 넌지시 물어왔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와인잔을 부드럽게 돌리며 아주 정중하지만 그 속내를 감출 수 없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죠. 자네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묻어둬야 하는 진실도 있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세계의 힘이 맞부딪히는 구도가 불안정한 시기에 굳이 균형을 깨뜨리는 기사가 나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대놓고 하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신사이자 동료로서 건네는 애국심과 세계의 안정을 내세운 교묘하고 지적인 압박이었지만 그 정중한 충고야말로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진실을 기존 질서의 논리 속에 가두려는 세력과 그것을 세상에 알려 새로운 현실을 열려는 저와의 싸움이었고 제 기자로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제 인생의 가장 큰 이야기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뉴욕 한복판에서 던져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서류 뭉치 하나였어요. 그날 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관한 기사 마감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모니터에는 긴급 속보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편집장인 잭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무겁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던져놓았던 것이 기억나요. 표지에는 커다란 빨간 글씨로 코리아 리스크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는데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속으로 깊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보고서는 제가 신입 기자였던 시절부터 25년 넘게 매년 똑같이 봐오던 것이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쪽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워싱턴의 각종 연구소들은 어김없이 이런 보고서를 대량으로 쏟아냈죠.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한 나라를 그저 하나의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로만 취급하는 워싱턴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서였어요. 잭은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류를 제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문의 출처가 좀 특이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늘 듣던 정부 연구소나 정보기관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투자가들과 유럽의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오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흥미가 생기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핵무장이라니요. 그것도 한국이 말이에요.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제 귀한 시간을 써야 하느냐고 되물었죠. 잭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허황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특종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쪽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한 명과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어요. 가서 만나보기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까다로운 기사들 사이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짧은 휴가를 다녀오는 셈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코리아 리스크 보고서를 가방에 쑤셔 넣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낡은 보고서만큼이나 낡아빠진 제 편견을 가득아는 채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놀라운 진실이 워싱턴의 모든 계산을 뒤엎어버릴 만큼 충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김정호라는 인물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게 훑어봤어요.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면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사진 속의 김정호 연구원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에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은 여유가 느껴지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기내에서 바라본 태평양의 끝없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저는 이번 취재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인 마음이 더 컸거든요. 지난 25년간 워싱턴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면서도 때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줄타기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중견국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기내에서 읽은 최근 자료들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7번째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 보고서, 원자력 기술의 독자적 발전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서 자주적 국방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여러 통계들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보여준 독자적인 외교 행보들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소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수화물 운반 시스템, 그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코리아 리스크 보고서에서 수없이 읽었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만이 펼쳐져 있었죠. 디지털 안내판들이 여러 언어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청결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워싱턴에서 늘 위험 요소로 분류되던 그 나라의 모습인가 싶어서 잠시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을 쓴 깔끔한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서 봤던 김정호 연구원이었는데 실제로 만난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단정한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악력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책상에서만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실무진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예상했던 저에게 김정호 연구원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답답한 실내보다는 직접 서울의 심장부를 달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조금 놀랐지만 오히려 그런 접근 방식이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는 김정호 연구원의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소음 하나 없는 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연구원은 복잡한 도로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능숙하게 운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제 질문들에 조리 있고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의 여유 있는 모습에서 뭔가 깊은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죠.
저는 일부러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질문부터 던져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 관련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말이에요. 김정호 연구원은 정면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그건 도둑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아예 도둑 맞을 걱정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준비 작업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비유를 듣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흥분이나 과장도 없었어요. 그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듯한 여유와 단단함만이 느껴졌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웅장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아름다운 다리들, 강변에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워싱턴에서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호 연구원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도로에서도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는 그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나라가 워싱턴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길을 자신들만의 고유한 속도와 방식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부러 단점을 찾아 비판하려던 제 마음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지고 앞으로 이 놀라운 나라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일지 지켜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연구원과 헤어진 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고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책상 위에 놓인 코리아 리스크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는데 며칠 전만 해도 제가 굳게 믿었던 워싱턴의 전통적 시각이 고스란히 담긴 그 두툼한 서류가 이제는 왠지 낡고 진부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분노에 차서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고 학문적인 자세로 조용히 가방 깊숙한 곳에 정리해서 넣었죠. 마치 역사적 가치를 잃은 낡은 문헌을 박물관 서고에 보관하듯이 그것은 이제 현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분석 자료가 아니라 과거 워싱턴의 잘못된 예측이 어떻게 빗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에서부터 치밀하게 수소문해서 약속을 잡았던 또 다른 핵심 인물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던 최현규 팀장이었어요. 연구 방향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로 얼마 전 연구소를 떠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았죠. 우리는 용산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 안에 자리 잡은 국방부 청사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창가의 아담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최현규 팀장은 제게 만나자마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로운 삶이라고 대답했죠. 최현규 팀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것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일 뿐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진정한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상대로 전쟁이나 무력, 도발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수지가 맞지 않는 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이고 완벽한 억제력의 구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최현규 팀장은 계속해서 현재 세계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낡은 동맹 관계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냉혹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길은 바로 그런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 위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결코 고립주의나 일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거나 위협할 수 없는 확고한 전략적 중심축을 확립하기 위한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슬기롭게 생존해온 우리 민족의 깊은 지혜와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설명이었죠.
저는 그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이나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철학적인 성찰이었습니다. 최현규 팀장은 제게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면서 여기에는 무기나 기술의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치밀한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지정학적 연구자의 심정으로 그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과 데이터들이 정교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정확하고 상세한 타격 범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구현해내는 완벽한 이중 보복 능력, 그리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원전들이 품고 있는 놀라운 기술적 잠재력까지. 그 모든 숫자들과 기술적 데이터들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이나 우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현규 팀장이 설명해준 절대적 억제력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개념이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증명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공격적이거나 팽창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숭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죠. 그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손에 쥔 채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편집장 잭은 제가 서울에서 보내온 상세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최고 위급 정보 라인들과 은밀하게 접촉했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혼란 그 자체였어요. 국무부와 백악관의 전통적인 외교 엘리트들, 즉 민주당 계열과 깊이 연결된 인사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거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른 쪽에서는 전혀 상반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된 국방부, 실용주의 세력과 방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오히려 한국이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미군 유지비만 해도 연간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춘다면 이런 막대한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또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을 더욱 효과적인 전략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워싱턴이 한국 문제에 대해 완전히 두 개의 상반된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의 독자적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전통적 외교 세력과 오히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실용주의 세력,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통합된 계획이나 일관된 전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워싱턴 내부의 깊은 혼란과 분열 상황에서 윌리엄의 그 정중하면서도 압박적인 만찬 제안은 오히려 제게 하나의 거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손에 쥐게 된 이 진실이 미국 정치권의 최고 권력층마저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국회 도서관의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연구실로 매일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기밀 정보나 내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발견한 그 놀라운 힘과 역량이 과연 어떤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라나고 발전해온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된 외교 문서들과 기밀 해제된 과거의 정책 보고서들을 샅샅이 뒤지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치밀한 역사 탐구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완전히 다른 시간대와 우선순위 속에서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고
석유 파동으로 경제 전반이 크게 흔들리던 혼란스러운 1970년대 바로 그 어려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국은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독일 땅에서 흘린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외화를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의 거대한 용광로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냉전 승리의 달콤한 도취감에 빠져 안주하고 있던 1980년대와 90년대에 한국은 전 세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조선소의 용접소리와 반도체 연구실의 깊은 밤, 불빛 속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미래를 향한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찬사와 칭찬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기적을 더욱 확고한 현실로, 그 현실을 반석과도 같은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국민이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채찍질하며 전진해 나갔던 것이죠. 저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하나의 명확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시적 힘의 정치를 펼치는 동안 한국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즉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내적 성찰과 자기 혁신의 정치를 끊임없이 펼쳐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자기 극복과 혁신의 긴 세월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저력을 만들어낸 근본적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마치 웅장한 산맥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한 등반가처럼 깊은 경외감과 존경심에 휩싸였어요. 조선업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구축했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를 통해 그 우수성을 세계에 당당히 입증했고, K-팝과 한류 문화는 전 지구적 소프트 파워로 발전해 있었고, 심지어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으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방위적 위대함과 우수함은 정말 끝이 없어 보였어요. 이 모든 성취들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과 끝없는 자기 혁신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뉴욕의 편집장 잭에게서 긴급하고 다급한 연락이 들어왔어요. 백악관 핵심부에서부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심각한 소식이었습니다. 잭은 제 신변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쯤에서 적당히 선을 긋고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저를 간곡히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단순한 군사 기밀이나 정보가 아니었어요. 한 위대한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불굴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값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묻어버리는 것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기자로서의 신념과 소명을, 아니 제 영혼 자체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잭에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제 이름을 걸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잭의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려왔지만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제 기자 인생 전체를,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지 모르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첫 번째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작성한 기사를 송고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정치적 지진에 휩싸였습니다. 제 기사는 뉴욕 타임스의 일면 톱머리 기사를 당당히 장식했고, CNN, BBC, 로이터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긴급 속보로 일제히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관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차근차근 준비하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기존의 모든 협상 시나리오와 전략 계획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작성해야 하는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제 기사는 단순한 언론 보도나 특종을 넘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토대와 구조를 뿌리부터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주목하는 가운데 그 운명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대규모 정치적 숙청이나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자극적인 글을 게시하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흔들어 보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협상 판세를 되돌리려는 공허하고 절망적인 몸부림에 불과했어요. 저는 집무실 TV 화면을 통해 두 정상 간의 역사적인 공동 기자회견을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주한미군 기지들의 소유권을 미국이 정당하게 가져야 한다는 그동안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주장을 당당히 펼쳤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의도적인 함정과 도발에 전혀 동요하거나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업, 첨단 반도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약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협상의 판을 군사적 대립에서 경제적 상생 협력의 장으로 능숙하게 전환시켜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 내 일부 종교시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거론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것이 특정 종교나 신앙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사법 절차일 뿐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방의 계산된 도발과 압박에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한국이 보유한 막강한 경제력과 확고한 헌법 원칙이라는 더욱 강력한 카드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지도자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예의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교하게 준비해서 던진 모든 정치적 창들을 상대방이 너무나도 능숙하고 우아하게 막아내는 동시에 오히려 더욱 날카롭고 강력한 반격의 칼을 당당히 꺼내든 탁월한 상대에 대한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인정이었던 셈이죠. 저는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을 생생히 기록하면서 제 기자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한국이 손에 쥐려 하는 강력한 힘, 그 자체만을 단순히 두려워하고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 나라의 진짜 힘은 차가운 미사일이나 핵탄두 같은 물리적 무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 독일의 깊고 어두운 탄광에서 이른 새벽을 힘차게 깨우던 새마을 운동의 뜨거운 현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당당히 호령하던 거대한 조선소에서 이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온몸의 피와 땀으로 당당히 증명해낸 우리의 운명은 오직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불굴의 의지였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써내려갈 찬란한 역사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주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하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저 흔한 갈등이나 오해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계산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진심을 믿고 행동한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패권국들이 모두 한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 기술을 역수입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인 러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년간 국제 에너지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에너지 정책학을 전공하며 미국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배웠고, 콜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자 천연가스 수출 강국으로 지구촌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세계 정복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라 출신 기자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대정전 사태를 취재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는데, 유럽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한때는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 유럽이 하루아침에 전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지하철은 완전히 멈춰섰으며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길거리를 헤매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죠. 세계 곳곳에서 정전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텍사스 한파 때도 그랬고 중남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진국이라는 곳들조차 전력 인프라가 이렇게 취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로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세계에서 정전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그러던 중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는데, 한국이라는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는 연간 정전이 평균 9분밖에 안 된다는 자료였는데,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혹시 정부가 조작한 숫자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세계가 인정한 공식 데이터였고 국제기구에서도 확인해준 수치였습니다. 호기심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에 그 비밀을 파헤쳐서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기자로서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미국에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짐을 꾸린 뒤 일주일 후 저는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 번째로 느낀 건 한국의 밝은 에너지였는데, 공항 내부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도 깔끔하고 쾌적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와서 그때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이문석 연구원이었어요. 한국전력기술연구소 스마트전력망팀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는데 그 발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써 침착한 척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연구원은 저를 보자마자 환영한다며 정전이 없는 나라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온 모든 나라에서는 정전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정전이 없다는 게 자랑거리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고 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디지털 변전소, 인공지능 복구 시스템까지 갖춘 초격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역사적 쾌거를 이룬 배경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를 믿는 나라라는 표현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문석 연구원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원은 깔끔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왔더군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연구원이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며 가는 길에 한국의 전력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자로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가 인천대교에 진입하면서 바다 위로 펼쳐진 장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리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야간 조명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948년 5월 14일의 그날 밤 이야기였습니다. 소련 군정이 예고도 없이 남쪽으로 내려보내던 전기를 일괄 차단했다는 순간부터 연구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한국 전체가 갑자기 어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기계가 멈춰서자 당황했고 전차를 타고 가던 시민들은 갑자기 멈춰버린 차량 안에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해요. 저는 창밖의 환한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원이 들려준 디테일이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을 촛불로 치료해야 했고 학교는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미국인인 저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기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197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서는 정전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이 아예 체념하고 살았다고 해요. 오후 5시가 되면 공장 사이렌이 울리고 전기가 나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촛불을 켜고 숙제를 했고 어른들은 양초를 사다가 쟁여두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농촌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 곳곳에서 디젤 발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고 해요. 부잣집은 발전기라도 있었지만 가난한 집은 호롱불이나 촛불에 의존해야 했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말하길 그때는 전기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이 확실히 구분됐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자란 환경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국은 그 시기에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자로서의 의심도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열악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어서 이문석 연구원은 5.1 쇼크 이후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 자립 정책을 추진했고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본격화됐다고 했어요. 그 결과 1980년대에는 계획 정전이 점차 사라지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당연한 일상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극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가능할까 싶었고 더군다나 지금은 연간 정전 시간이 평균 9분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하니 더욱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의 58분보다 훨씬 짧다는 수치를 들으면서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정말 환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은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고층 빌딩들마다 불이 켜져 있고 거리의 가로등들도 하나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연구원이 내일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설을 직접 보여주고 실시간 전력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디지털 변전소까지 견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진실을 파헤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편안했는데 따뜻한 물이 콸콸 잘 나와서 긴 비행으로 쌓인 피로가 싹 가셨어요. 수압도 강하고 온도 조절도 완벽해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도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에어컨도 밤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로비 곳곳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같이 모두 환한 미소를 머금고 행복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군요. 유럽이나 미국 호텔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혹시 이런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을 많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문석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원은 오늘 한국전력기술연구원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그와 함께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는데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전체의 전력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상태와 수요량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지역이 녹색 불빛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 지난달 스페인과 포르투갈 취재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전력망이 순식간에 마비되면서 수백만 명의 일상이 멈춰버렸었죠. 고속열차와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 속에 승객들을 가둔 채 정지했고 공항 터미널이 폐쇄되며 ATM과 카드 결제 시스템마저 작동을 멈췄던 끔찍한 광경을 취재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사이디는 정말로 연간 9분에 불과했고 사이피는 0.11회로 거의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했어요. 반면 미국은 58분, 영국은 60분, 프랑스는 1시간 20분이라는 비교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문석 연구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2018년 미국 전력시험기관과 세계 최초로 디지털 변전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퀄리티 로직이라는 회사에 한국의 시험 시스템을 이전한 사례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 출신 기자라는 걸 알면서도 서슴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연구원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전력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팔고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유럽에서 목격했던 그 참담한 정전 사태와 비교하면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스마트 그리드 시설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력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자동으로 우회 경로를 만드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진단하고 복구하는 자율신경망 같은 모습이었어요. 유럽에서 본 낡은 시스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보된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변전소 기술은 더욱 놀라웠는데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들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전력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이었어요.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을 대만과 콜롬비아에도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중남미의 한국 전력 기술의 깃발을 꽂았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셈이죠. 기자로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기술력도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기자로서는 이런 놀라운 진실을 발견한 것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완벽한 인프라가 있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내일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기대감에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요. 이문석 연구원이 내일 일정을 알려줬는데 삼척 빗드림 본부를 견학하는 특별한 취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세계 최초 청정 수소 발전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연구원은 오늘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삼척까지는 3, 4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지만 한국 전력 기술의 진수를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니 새벽 공기가 상쾌하면서도 마음이 더욱 설렜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긴 터널에 들어섰을 때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터널 벽면에 설치된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이 리듬감 있게 깜빡이고 있더군요. 어둠 속에서도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문석 연구원이 저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한국은 어둠을 이기는 기술에 특별한 철학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에 도착해서 빗드림 본부에 들어섰을 때 정말 압도당했는데요. 거대한 발전소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김준명 팀장이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팀장은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석탄과 청정수소화 합물인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연간 7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말을 들으니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실감이 났어요. 김준명 팀장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는데 한국 남부발전이 미국 미시건주의 나일스 가스복합 발전소를 이미 준공했고 오하이오주에는 935메가와트 규모의 트럼블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텍사스주에도 200메가와트 시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니 미국인인 저로서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팀장이 들려준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한국 투자자 최초로 카타르 발전 시장에 진출해서 25년간 전력과 담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3,900만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28억 달러 규모의 건설까지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까지 한국의 전력 기술이 진출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발전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안전관리 시스템이었는데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에 석탄 발전소 전 호기 무고장을 달성했고 역대 최저 수준인 0.011%의 고장 정지율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런 수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단 없는 전력 공급으로 국가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렇게 김준명 팀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삼척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연구원이 잠깐 차를 세우고 마을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시골이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연구원이 마을 곳곳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집집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냉장고와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 앞을 지나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은 이 나라의 신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연구원이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도 할아버지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제가 취재해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문석 연구원이 마침내 핵심을 짚어주었는데요. 우리는 한번 불이 꺼졌던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다시는 꺼지지 않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지의 문제였던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전기는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상징이었고 자유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는데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려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단순한 성과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이런 깊은 철학과 의지가 숨어 있었던 거죠. 기자로서 10년간 일해오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그냥 우수한 인프라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삼척에서 돌아온 후 연속으로 이어진 취재 일정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문석 연구원에게 하루 정도는 쉬면서 서울을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도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공식 취재 일정이 아니니까 관광객처럼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내려서자마자 느낀 건 이상한 정적이었는데요. 분명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스마트보드와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보니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기시설에 대해 걱정하거나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방송국 건물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가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색깔과 빛이 춤을 추듯 변화하면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기가 단순히 불을 켜는 것을 넘어서 정보를 담고 감정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상암문화광장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신기한 광경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벤치마다 태양광 충전 시설이 있었고 가로등은 LED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수대, 주변의 조명들도 리듬감 있게 색깔을 바꿔가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첨단 시설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서 노을공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스마트 잔디등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도시가 스스로 호흡하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반대편 도심을 바라보니 서울 전체가 은은한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은 LED 조명이 깔린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여기에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이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문석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불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그 나라가 불을 지켜냈다는 뜻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죠.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내려와 작은 커피숍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보니 미디어 파사드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빛 속에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상암에서는 전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도시가 서로를 믿는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오랫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를 봤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정전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도시. 그 빛은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꺼지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불을 끄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단 한 번 꺼졌던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커피숍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사로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국보다 뛰어난 한국의 시스템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알리는 게 제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가면서 벌써 기사 제목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목부터 막막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놀라운 전력 시스템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정전 없는 나라의 비밀이라고 써봤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지웠어요. 1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써야 했거든요. 마침내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기사를 쓰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문석 연구원의 따뜻한 미소부터 삼척빛 드림본부의 김준명 팀장, 그리고 상암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뉴욕타임즈 편집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편집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지더니 마침내 이건 기사 그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제가 변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아봐 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거든요. 편집장은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기자에서 증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덧붙였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가슴이 벅차올랐고 드디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문석 연구원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나와주었습니다. 연구원은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얻어가는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러 왔지만 지금은 감동하고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기를 대하는 철학과 그걸 지켜내는 의지를 배웠다고 했어요. 연구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본 걸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뉴욕타임즈 뉴스를 확인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스페인에서 또다시 대규모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속보였는데 스페인 최대 통신사 텔레포니카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중 기술적 결함으로 수백만 명이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비상전화도 연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했던 18시간 대정전에 이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수백만 유로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고 스페인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보고 온 직후라서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유럽 전체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덴마크가 40년간 금지했던 원자력을 다시 허용하려고 하고 독일도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전 사태를 보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완벽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인천공항조차 완벽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모든 시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면세점의 화려한 조명부터 탑승교의 안내 등까지 하나하나가 한국 전력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계속 정전과 통신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모든 빛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그 의지와 기술력이 있는 한 말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에서 제 마음에 불이 켜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뜨겁게 남아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창밖 구름 너머로 별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빛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당연하게 켜지는 불빛, 멈추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지하철과 냉난방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듯 굴러가지만 그 이면에는 전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철저히,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 아닐까요? 사람들의 성실함, 기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빛, 이 전기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빛 말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이 감동과 놀라움을 세계에 전하는 건 어쩌면 제 사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에너지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가 한국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했던 이야기였죠.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정전이 잦았고 오래된 동네는 전력 설비가 낡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나가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 일인데 말입니다.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일이 드물긴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겨도 한국은 복구 속도와 체계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하죠. 그런 미국인 기자가 처음에는 의심하러 왔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감동하고 돌아간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특히 한번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철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와 닿았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